밀실 살인 사건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거여동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에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인 박모 씨 그리고 이제 3살배기 아들 10개월 된 큰 딸이 셋 다 이제 한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살 박모 여인과 3살과 1살 난 자녀가 숨진 채로 남편 남모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두 자녀는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방 안의 상황을 보면 작은 방에는 3살 된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쓴 채로 사망을 해 있고요. 또 10개월 된 딸은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난간에 빨랫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목을 맨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게 왜 밀실 사건이 됐냐면 문은 잠겨져 있었고 아파트 열쇠가 가방에 들어있는 채로 작은 방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발자국이나 족적이 나타난 흔적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으니까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초기 판단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진술을 합니다. 도무지 우리 가족은 그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그만한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CCTV 수사를 하죠. 누군가 이제 드나든 사람이 있는가. 이때 발견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망한 피해자 박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사망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왔다가 간 흔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모 씨가 조사받는 수사관 앞에서 옷소매를 내리면서 자기 손등을 가리는 행위를 합니다. 손을 왜 그렇게 자꾸 가리느냐 이렇게. 라고 봤더니 빨랫줄에 융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빨랫줄이 쓸려 있던 이런 선이 발견이 됩니다. 줄로.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여성의 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갔더니 이 여성의 집에서 일기장이 나왔는데요. 이 일기장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발견이 됩니다. 이 종이에는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계획한 계획서가 발견이 되죠. 심지어 거기에는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까지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참 끔찍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박모 씨와 만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살아가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친구인 박모 씨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라. 혼자 지내고 있으니 밥도 주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점차 이 이모 씨는 자기가 가져왔던 컴플렉스를 이제 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그 오빠와 늘 비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소외가 되어 있다, 소외가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집안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탁물을 남편의 속옷까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선을 넘는 행위죠. 개입을 한 거네요, 가정생활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르던 날도 이모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할 테니 엄마는 밖에 있으라고 하고 먼저 숨자라고 해서 이 엄마를 속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된 딸을 안고 이제 거실에 남아있게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아들을 이제 보자기를 씌워서 지식사 시켜서 살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그 숨겨놓은 다음에 이 엄마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아이가 숨어 있으니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엄마를 뒤에서 빨랫줄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목이 졸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한 그렇죠. 저항을 반항문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을 부검할 때 보니까 또렷하게 한 줄만 나와 있던 거예요. 또 자기가 목을 매달려 있는 문짝을 두드리면서 한쪽 손에만 멍이 좀 들어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그렇게 목을 졸려서 죽어갈 때 이 박모 씨는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자구적 행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모 씨는 끔찍하게도 10개월 된 아이를 얼굴에 비닐을 씌워서 이제 살해하죠. 결국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씨가 거기에 열쇠를 넣어서 가방 안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아, 그럼 살해 이유가 뭘까요? 살해 동창과 아이들. 이유는 이제 사실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교묘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남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아,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표였네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범행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나 동기가 되겠죠. 여고 동창생이 절친한 친구와 어린 자녀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질투해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 박 씨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아,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리에서 만났던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죄는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꼭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더 뭐 안타깝고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이제 아까 엄녀인 사건처럼 이 두 범죄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특징들을 발견을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프로파일러들은 사건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 작업으로 항상 이런 그 면담을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밝혀내고 나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접근해야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엄녀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녀이는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녀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그렇죠.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녀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 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이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도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그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